말단 병사의 전설 제87장 뭐라고? 황제가 서거했다고? 은흥제국 원정군의 기함에서 강무현 백작이 노보연에게 놀라며 물었다. 맞습니다. 오늘 아침 궁녀가 시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노보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하필 왜 지금 죽는 거야? 그 양반은? 황자들은 뭐래? 반응이 어때? 강무현은 이마를 짚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각자 자기 영지로 튀어가선 병력 긁어모으고 있어요. 제대로 한판 붙을 생각이죠. 황도에 남아있던 놈들은 우리가 없는 틈을 타 전부 황자들한테 붙었고요. 노보연은 비웃듯 말했다. 강무현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역시 아태성의 피는 못 속여. 그 집안 놈들은 왜 큰아버지를 못 본받는 거지? 제국 위에서 고향 떠나서 적진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그런 배짱 하나 없단 말이야. 그중 하나라도 그런 놈이 있었다면 우린 이렇게 골머리 안 썩었겠지. 노보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은흥제국이 진짜 우주 최강국이 되려면 반드시 황태제 전하를 모셔와야 합니다. 아태성의 혈통 없이는 우리 제국은 결코 최강국이 될 수 없어요. 그건 나도 동의해. 쟤네들한테는 그런 그릇이 없어. 게다가 이건 선왕, 그러니까 12세 폐하의 유언이기도 했잖아. 강무현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다가 이내 미간을 찌푸렸다. 근데 걱정되는 것. 우리가 밖에서 전쟁 중일 때 어느 황자가 이 기회를 틈타 황위에 올라버리는 거 아냐. 노보연도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게 문제죠. 우리 없이 통제불능 상태인 황도 군정관리들은 분명히 어느 한 황자에게 붙겠죠. 누구든 이기면 제국 기반을 자기 입맛대로 갈아엎을 텐데. 저 황자들은 지금 세대에서 제위에 오를 자격이 없어요. 강무현은 노보연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물었다. 우린 돌아가야지. 그 유품도 우리가 열어야 하니까. 근데 황태제 전하는 누가 모시러 가지? 달인수랑 강세진 둘. 노보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그 둘이죠. 처음부터 그들을 키운 목적이 황태제 전하 보좌하라고 만든 거잖아요. 좋아. 그럼 불러서 당부라도 할까? 강무현이 제안하자. 굳이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통신 메시지 하나 남기면 돼요. 충성심도 시험해볼 겸. 노보연의 말에 강무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노보연이 메시지를 남기려던 그때 강무현이 뭔가를 떠올린 듯 물었다. 근데 우리 저 애들 데리고 돌아갈까? 노보연은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들었다. 데려가야죠. 우린 안 데려가도 이미 정보들은 애들이 분명 몰래 따라갈 겁니다. 그냥 공식적으로 데려가죠. 대신 함대는 남겨두게 하죠. 새로 점령한 고를용 성계엔 여전히 강력한 무력이 필요하니까요. 그거 좋네. 걔네들한테 황도 조문하러 간다 소식 들리면 곧바로 부대를 놔두고 따라가겠지. 나머지 함대는 달인수와 강세진에게 맡기고. 강무현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날 좌라성계에서 제국군의 일상적인 공격을 대비해 전열을 정비하고 있던 연방군은 뜻밖의 상황에 직면했다. 기다리던 제국군이 나타나지 않았다. 좌라성계 어디에도 제국 함선은 단 한 척도 보이지 않았다. 연방군은 바로 환호하지 못했다. 제국에게 얻어맞고 남은 병력이 고작 40만. 이 상황에서 방심은 곧 전멸이었다. 신중한 레이더 탐색과 제국 내에 잠입시켜둔 스파이의 보고가 도착한 후에야 연방군은 긴장을 풀고 환호성을 질렀다. 황제가 죽었대. 병사들은 그 소식 하나만으로 충분히 기뻤다. 하지만 고를용 성계로 제국군이 퇴각한 뒤 더 이상 후퇴하지 않고 주둔까지 했다는 사실을 아는 지휘관들은 마냥 웃지 못했다. 그건
언제든 다시 쳐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군부 수뇌부인 천유진과 고위 장성들은 더 심각했다. 황제가 서거했다는 건 새로운 황제가 곧 등극한다는 뜻. 신황제가 옥자에 오르면 무력 과시를 위해 연방을 첫 타겟으로 삼을 게 뻔했다. 지금 천유진 일행이 간절히 바라는 건 황자들 간의 불화. 그게 커져서 제국 내부의 내전으로 번지길 기도할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피로에 절어 부서지기 직전인 연방은 진짜로 한 방에 무너진다. 한편 달인수와 강세진은 고를룡 성계에서 무료하게 순찰을 돌며 시간을 때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한가한 나날도 끝났다. 그날 갑자기 무려 10만 척의 제국 함대가 아무런 예고 없이 성계로 진입해왔다. 그리고는 달인수, 강세진 중장님의 지휘를 받겠습니다. 라는 통신을 보내왔다.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된 두 사람은 급히 이들을 접견했고 무려 제국 소장 30명이 그들과 함께 나타났다. 그중엔 자신들의 직속 부하뿐 아니라 다른 귀족 세력의 부하들도 섞여 있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어제까지만 해도 연방하고 치고받고 있었잖아. 근데 오늘은 전부 철수. 달인수는 얼굴이 굳었다. 강세진을 곁눈질로 보니 그쪽도 표정이 심각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무언가 아주 큰일이 터졌다. 그때 아직 젊은 제국 소장 하나가 나서서 경례했다. 중장님, 공장님과 백장님께서 각 함대 지휘관을 이끌고 황도로 조문하러 가셨습니다. 점령한 고를룡 성계를 비우지 않기 위해 우리를 파견하신 것입니다. 당분간 저희는 두 중장님의 지휘를 받겠습니다. 그는 작은 마그네틱 디스크 하나를 꺼내 들었다. 이건 두 분께서 중장님들께 남긴 통신입니다. 달인수는 속으로 수많은 생각이 떠올랐다. 아니, 황제가 죽었다는 그 중대한 소식을 왜 나한텐 따로 연락도 안 했지? 하지만 그는 그 디스크를 바로 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금 말하고 있는 저 소장은 분명 공작의 직속 부하. 그런 그가 은근히 자신이 지휘관이라며 줄곧 강세진을 무시하고 자신에게만 존칭을 쓰고 있는 걸 뻔히 보고 있었다. 정확히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자신이 윗사람인 양 말하고 있었다. 계속 분열 조장하네? 내가 바본 내 수에 넘어가기. 달인수는 그렇게 디스크를 건네받지도 않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다.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강세진은 싸늘하게 웃었다. 그는 그 소장이 누군지 알고 있었다. 공작 휘하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자신에게 대놓고 대립하는 놈, 아마도 자기 승진기를 자신이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겠지. 그래서 저렇게 노골적인 이간질까지 꺼내들다니 참 안쓰럽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다. 그는 달인수가 난처해지는 걸 보기 싫어 먼저 앞으로 나섰다. 아무 말 없이 소장의 손에서 자그마한 디스크를 낚아채더니 놀란 표정을 짓는 소장을 향해 손을 휘휘 저으며 말했다. 이 성계엔 군사용 행성 3개가 있다. 구체적인 자료는 함대 데이터에 들어있으니 너희는 각자 적당한 곳 골라서 부하들 데리고 휴식 취해라. 은흥제국 장교들 중 가장 병사들에게 인기 있는 이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은 주저없이 강세진 중장님이라 대답할 것이다. 그는 절대 언성을 높이지 않았고 누구에게나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다. 무엇보다 권력 다툼엔 전혀 관심이 없다는 태도 덕분에 다른 장교들도 그를 경계하지 않고 편하게 대했다. 오랜 전투 끝에 녹초가 된 소장들은 원래부터 휴식이 간절했다. 그리고 지금 원정군 내에서 강세진과 달인수는 군내 최상급 지휘관이었다. 상관의 지시라면 당연히 따라야지. 소장들은 일제히 경례를 올리고 흩어져 휴식 명령을 수행하러 떠났다. 모두가 떠난 뒤 달인수는 장난 섞인 말투로 말했다. 아까 그 소장 너한테 엄청 앙심 품은 것 같던데. 강세진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나도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황도에 있을 때부터 맨날 트집 잡더니 내가 중장 승진한 후에야 조금 조용해졌지. 근데 그렇게 중요한 황제 조문 얘기를 우리한텐 통보도 없이 넘기다니 좀 심하지 않냐? 그는 그렇게 말하며 디스크를 탁 컴퓨터에 꽂았다. 달인수는 그의 옆으로 다가와 책상에 기대고 웃으며 말했다. 뭐? 그건 아마 우리 걱정돼서 그런 거겠지? 황자들 싸움에 우리가 휘말릴까봐 우리가 황도로 돌아가면 결국 어느 한쪽에 붙어야 하잖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두 사람은 동시에 말문이 막혔다. 디스플레이에 투영된 홀로그램 영상이 재생되자 두 사람은 말 그대로 얼어붙었다. 공작과 백작이 원정군을 이끌고 황도로 귀환했다. 이 소식이 제국 수도성에 퍼지자 여기저기서 설치던 제국 관리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갑자기 조용해졌다. 모두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 고개를 푹 숙이고 일만 하기 시작한 것이다. 불안에 휩싸였던 민중들과 이미 소요조짐을 보이던 노예들조차도 순식간에 잠잠해졌다. 순식간에 제국 수도는 고요를 되찾았다. 말 그대로 공작과 백작이 돌아온다는 소식 하나에 모든 귀신들이 사라진 셈이다. 한편 영지에서 병력을 징집하고 전쟁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던 세 황자들은 그 소식을 듣자 그대로 멍해졌다. 각자 곁에 있던 참모들은 즉시 황자들에게 조심하라고 입을 모았다. 황자들 역시 내키지는 않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원래는 자신들과 끈끈했던 관리들이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자기 일만 하기 시작했고 아부는커녕 근처에도 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도 잘 알고 있었다. 자신들이 어릴 적부터 두 거물, 공작과 백작의 그림자 아래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그 둘을 먼저 제거하지 않고는 황제가 된들 허수아비 신세라는 걸. 결국 황자들은 이가 갈리도록 분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 와중에도 가만히 있진 않았다. 자신들의 암살 특수부대를 몰래 수도로 파견하며 그 그림자를 걷어낼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다. 며칠 후 로보연과 강무연을 태운 전함 두 척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제국 수도의 두 우주항에 착륙했다. 함께 귀환한 이는 약 1000명가량의 귀족들. 그들은 지금 누가 새로운 주인이 될지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공작과 백작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이미 황궁 밖에서 상복을 차려입고 대기하고 있던 수많은 관리들이 일사불란하게 줄을 맞춰 섰다. 자신들의 진짜 상관을 영접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멀리 각지에 흩어져 있던 황자들 역시 이 소식을 듣고 경악했다. 저 둘이 멀쩡하게 살아 돌아왔다고. 황자들은 참모들을 향해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은 후 마지못해 상복을 갈아입었다. 황도로 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누구도 기뻐하지 않았다. 기껏 싸움도 안 하고 있는데 저 늙은이들한테 잔소리 들을 생각하니 벌써 머리가 지끈지끈하네. 그런 마음에 황자들은 자기 함선에 가장 느린 속도로 날아가라는 황당한 명령을 내렸다. 사실 그들은 이게 단지 잔소리를 피하려는 계산만은 아니었다. 말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모르게 품고 있는 공통된 비밀이 있었다. 그건 생전에 황제가 각 황자들에게 귓속말로 남긴 말이었다. 내가 죽거든 바로 너희 영지로 돌아가라. 공작과 백작이 조문을 명령하면 최대한 시간을 끌어라. 그 말에서 황자들은 하나같이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아버지가 뭔가 장치해놨구나. 폭탄이라도 숨겨놨겠지. 만약 그 폭발로 다른 형제들이 사라지기라도 한다면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황위에 오를 수 있었다. 한편 로보연과 강무연은 검은 상복에 온통 눈부신 흰색의 근위병들을 대동하고 먼 곳까지 함께 원정을 다녀온 100여 명의 귀족들과 함께 눈처럼 하얀 황궁 앞에 도착했다. 국문 앞엔 수만 명에 달하는 문무백관들이 좌우로 두 줄을 이루고 도열해 있었다. 바람에 휘날리는 깃발 소리 외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숨조차 조심스럽게 쉬는 듯
장내는 숨막히도록 조용했다. 노보현과 강무현은 일절 인사도 받지 않았다. 근위병의 호의를 받으며 곧장 궁 안으로 들어갔다. 놀란 관료들은 눈치를 보다가 귀족들을 따라 우르르 몰려 들어갔는데 그 모습은 질서 따위는 없었다. 마치 물자 쟁탈전이라도 벌어진 듯 서로 밀치고 짓밟히면서도 아무도 소리내지 않았다. 혼란스러우면서도 기묘하게도 정적은 유지되고 있었다. 두 사람이 서두른 이유는 단 하나. 생전에 12세 황제가 직접 작성한 황태제의 증명서를 꺼내기 위해서였다. 원래 이 증명서는 아태성이 황위에 올랐을 때 이미 발표됐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끝내 그것을 열지 않았고 노보현과 강무현에게도 입을 닫았다. 그것이 바로 노보현과 강무현이 아태성과 맞서기 시작한 출발점이었다. 그 문서는 황제의 옥좌 밑에 보관되어 있었고 두 사람의 열쇠가 동시에 있어야만 열 수 있는 구조였다. 거대한 정전에 수만 명의 관리들이 들어서자 모두 익숙한 의례대로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노보현과 강무현이 동시에 황제의 빈옥좌 쪽으로 향하자 일제히 긴장으로 얼어붙었다. 설마 저 두 사람이 직접 황제가 되려는 건가? 몇몇 귀족이 말리려 했지만 뭔가 계산이 섰는지 입만 번긋이다가 결국 고개를 푹 숙였다. 늘 그들 곁을 지키던 근위병들마저 옥좌를 눈앞에 두자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췄다. 노보현과 강무현은 자신을 둘러싼 보호망이 사라진 것을 인지했지만 딱히 당황하지 않았다. 그들에겐 수차례 암살 시도를 막아낸 최첨단 방어막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옥좌 좌우에 나란히 섰다. 노보현이 손을 뻗어 좌석 밑을 더듬자 빨간 방석이 천천히 올라가며 두 개의 카드 슬롯이 달린 금속 상자가 드러났다. 이를 지켜보던 백관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저게 전대 황제가 남긴 유서인가? 순간 사람들의 얼굴엔 안도감이 떠올랐다. 역시 공작과 백작은 제국을 위한 충신이었어. 노보현과 강무현은 품속에서 자그마한 카드를 꺼내 동시에 슬롯에 꽂았다. 철커덕. 상자가 열리며 그 안엔 두 사람이 함께 꺼낸 두루마리 문서와 카드 몇 장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숨을 꾹 참았다. 황궁 전체가 숨을 멈추고 시선은 오직 한 곳에만 향해 있었다. 노보현은 그 익숙한 양식의 문서를 펼쳤다. 제국에서 중대한 국사에만 사용되는 성지. 그는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국의 동료 귀족들이었. 지금부터. 그 순간. 암살자다. 근위병의 날카로운 외침이 정전을 가르렀다. 4명의 그림자가 옥좌 뒤편 병풍에서 튀어나와 공작과 백작을 향해 날아들었다. 그 짧은 시간, 아무도 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단지 그 다음엔 거대한 폭발이 모든 걸 삼켰다. 정전은 불길에 휩싸였고 관료들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증발해버렸다. 우주상공을 순찰하던 경계함에서 거대한 화염 기둥이 수도성 상공으로 솟구치는 것이 포착되었다. 우주에서도 보일 정도라면 그 위력이 어느 정도였을까? 당직 장교는 즉시 비상경보를 울리고 군부에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통신이 끊겨 있었다. 다른 부서로도 연결되지 않았다. 결국 함정은 상륙정을 띄워 직접 확인을 시도했다. 잠시 후 상륙정은 돌아왔고 전함에선 믿을 수 없는 보고가 올라왔다. 황궁 일대의 수백 킬로미터가 전부 폐허로 변했다. 황궁을 둘러싼 모든 정부기관 본부도 함께 날아갔다. 조문에 참석한 모든 관료가 증발했다. 제국의 군정 수뇌부, 중상위급 귀족 전원. 전멸이다. 제국은 하루아침에 머리를 잃었다. 순찰대장으로 근무 중이던 중령 한 명은 중앙 컴퓨터로부터 통지받은 순간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귀하는 현재 제국 수도에서 가장 높은 군 계급자로 수도 방어 책임을 맡게 됩니다. 나, 중령인데요. 중장, 소장이 널린 수도에서 자기가 최고 위급이라니.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휴가 중 특별히 할 일도 없어 농장에서 노예들을 채찍질하며 시간을 죽이던 한 우체국장 역시 중앙 컴퓨터의 통보를 받았다. 귀하는 제국 수도의 최고 행정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충격으로 기절해버렸고 그 틈을 노린 노예 하나가 그를 살해했다. 이윽고 그의 자리는 부국장이 승계하게 되었지만 사람들은 그가 전임 국장을 죽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황도로 향하던 황자들, 절반쯤 항해하던 그들 역시 이 소식을 접하자 각자 기뻐 어쩔 줄 몰라 환호했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하지만 곧바로 잠깐, 우리 형제놈들은 서둘러 정보망을 돌려 확인한 결과 서로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일제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내뱉었다. 망할 놈이 안 죽었어. 그리고는 즉시 지시를 내렸다. 전함 방향 바꿔. 바로 영지로 돌아간다. 이제 수도엔 중상층 귀족도, 관료도, 군부도 없다. 결국 황희를 차지할 수단은 오직 무력뿐이었다. 달인수와 강세진이 말을 잇지 못한 건 홀로그램 속 인물이 다름 아닌 말라연방의 원수, 오명진이었기 때문이다. 둘은 얼굴을 마주보며 어이없는 웃음을 터뜨렸다. 이럴 줄은 몰랐네? 그때 홀로그램은 바뀌었다. 이번엔 노보연의 모습이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저와 백작이 충성하는 이는 바로 저분, 오명진입니다. 적국 원수에게 충성한다고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사실 그분은 은흥제국의 12세 폐하의 아들이자 아태성 황제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래서 저 두 분이 그렇게 충성했던 거구나. 자기 제자였잖아. 노보연은 홀로그램 속에서 말을 이어갔다. 오명진 전하는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근면했으며 용감하고 인자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는 군사, 정치 모두에서 비범한 자질을 드러내 제국 내 중신들과 황제께서 아끼고 또 아끼셨습니다. 한때는 황태자 책봉이 논의되었으나 그의 어머니가 귀족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결국 그는 황족 족보상 사생아로 분류됐습니다. 당시 황후, 곧 아태성의 어머니는 이를 빌미로 수차례 암살을 시도했고 황제는 위험을 감지해 황후에게 양보하는 대신 아태성을 황태자로, 오명진 전하를 황태자로 책봉하며 곧장 말라연방으로 추방했습니다. 노보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다. 우리가 경계거점을 무너뜨리고 고를룡 성계를 점령할 수 있었던 것? 모두 황태제 전하 덕분입니다. 그 정보는 바로 당신들이 손수 전하에게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이젠 눈치채셨겠죠? 잠시 말을 멈춘 뒤 그는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지금 제국 수도는 무정부 상태입니다. 황태제의 신분증명서를 우리가 열고 낭독해야 하기에 이곳을 비운 것이며 황태제를 맞이하는 일은 당신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그리고 홀로그램은 사라졌다. 정적. 한동안 둘은 아무 말도 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달인수가 입을 열었다. 자넨 어떻게 생각해? 강세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딱히 뭐. 그저 이상할 뿐이야. 공장님 입에선 12세 황제가 마치 백성을 사랑하고 후궁 싸움에 괴로워하던 위대한 군주처럼 들렸잖아. 하지만 외국 역사에선 완전 악마야. 그 사람, 진짜로 수만 명을 매년 뽑아들였고 단 한 명도 다시는 못 나왔다고 하더라고. 황궁이 그리 넓지도 않은데 수백만 명은 대체 어디로 간 거지? 달인수는 숨을 죽이며 그의 말을 들었다. 게다가 외국 사료에 따르면
12세가 직접 죽인 사람만 30만이 넘는데. 직접이라고. 하루 한 명씩 죽여도 수백 년이 걸릴 숫자야. 그 정도면 그냥 인간 백정이지. 강세진은 고개를 숙이고 낮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 사람 재위 기간이 제국 역사상 노예 반란이 제일 심했던 시기야. 지금은 수십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반란이 그땐 매일같이 일어났지. 그건 그 시대가 얼마나 지옥이었는지를 보여줘. 달인수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결국 남은 황자는 단 3뿐인가? 강세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응, 수천 명의 황자, 황녀, 후손 중에서 살아남은 직계는 아태성과 정신이상 2명.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 오명진 전하가 살아 있었던 거야. 심지어 그 세대엔 공주고 뭐고 하나도 안 남았어. 공식 사인은 전부 급병. 말이 좋아 급병이지. 사실상 숙청이었겠지. 달인수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황희는 피로 쌓은 피의 의자였군. 강세진은 달인수가 자기가 하는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는 모습을 보자 입술을 살짝 핥고는 말을 이어갔다. 자, 생각해봐. 그런 괴물 같은 인간이 진짜로 황후가 자기 아들을 죽일까봐 겁먹고 외국으로 보냈을까? 너도 혹시 황후가 엄청 센 사람이었나 보다. 그래서 그 무시무시한 12세도 어쩌지 못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아는 바로는 전혀 아니야. 달인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의 말을 경청했다. 강세진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예전에 어떤 외국 기자가 황후를 멀리서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이 기사로 실렸거든. 내용이 뭐냐면 은흥제국의 후궁이 얼마나 잔혹하게 다뤄지는지에 대한 고발이었어. 황후는 그 기사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12세한테 맞고 학대당하고 있었어. 난 황후의 친족들과도 조금 접촉해봤는데 그분들 말로는 그 황후는 정말 온화하고 자애로운 분이었다고 하더라. 강세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결정적인 사실을 꺼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황후는 불임이었어. 아태성은 황태자 책봉된 다음에야 황후 명의로 올라간 거야. 즉, 처음부터 황후 자식도 아니었고 황후는 아태성이란 애가 있는지도 몰랐을 가능성이 높아. 그런 황후가 굳이 모르는 사생아 하나 죽이려고 암살을 벌였다고. 난 그 얘기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달인수는 그제야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흔들고 물었다. 그 말대로라면 공장님이 거짓말을 한 거야. 강세진은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명진 전하의 정체에 관해서는 거짓이 아니야. 하지만 왜 그가 적국에 보내졌는지에 대해서 공작이 거짓말을 한 거지. 달인수는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그럼 자넨 그 진짜 이유를 안다는 건가? 한번 들어보자고. 강세진은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사실 대단한 추리도 아니야. 12세가 얼마나 비틀린 인간이었는지 알고 있잖아. 자기 자식이든 뭐든 죄다 죽이거나 가지고 놀았어. 그런 인간 밑에 두기엔 오명진 전하는 너무 뛰어난 인재였지. 그래서 공작이랑 백작이 생각한 거야. 이런 인재를 이대로 놔두면 결국 황제한테 잡아먹히겠다. 차라리 적국에 심어버리자. 그래서 그 둘이 직접 나서서 전하를 적국에 심어두는 게 장기적으로 유익합니다라는 식으로 12세에게 건의했겠지. 달인수는 놀라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강세진은 말을 이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그 미친 황제는 참모들한텐 의외로 관대했단 말이지. 그래서 그 제안을 수락했을 수도 있어. 아니면 진짜로 자기 아들을 적국에 심는 걸 재미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고. 그 둘은 처음부터 오명진 전하를 다시 데려올 계획이었던 거야. 나머지 황자들은 곧 죽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을 테니까.
근데 예상 밖으로 아태성이 멀쩡하게 살아있었고 심지어 황태자가 돼버렸지.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타협해서 오명진 전하를 황태자로 책봉한 거고 책봉 끝나자마자 12세는 죽었을 거야. 안 그랬으면 이런 걸 둘만 알고 있었을 리가 없잖아. 달인수는 박장대소했다. 하! 자넨 진짜 마치 그 현장에서 듣고 온 것처럼 말하네? 자, 그럼 이제 우린 뭘 해야 하나? 말라연방 원수 오명진 전하를 어떻게 모시러 가야 하지? 강세진은 두 손을 번쩍 들며 웃었다. 나도 몰라. 오명진 원수님 황제로 모시러 왔습니다. 이딴 소리 우주 전체에 방송이라도 해볼까? 아마 그 순간 우리 둘은 바로 총살감이지. 그분은 연방정부에 잡혀가고. 그는 술병을 들고 잔에 채우며 말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야. 기다리는 거. 달인수가 눈을 가늘게 뜨며 되물었다. 뭘 기다려? 강세진은 잔을 들고 말했다. 두 분이 공개적으로 오명진 전하의 신분을 밝히는 순간. 그리고 전하께서 우릴 찾으러 오시는 그때. 그 말이 끝나자 달인수는 말없이 강세진이 등을 바라봤다. 잠시 생각에 잠긴 그는 이내 고개를 들고 천천히 미소 지었다.